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옆집 할머니는 기초연금 매달 받는데 나는 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65세가 넘었는데, 똑같이 소득이 없는데, 똑같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매달 32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아예 받지 못합니다. 더 억울한 건요. 받던 연금이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용돈 조금 보내줬을 뿐인데 연금이 중단됐어요. 적금 하나 해약했더니 기초연금이 없어졌어요. 전세금이 조금 높다고 탈락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32만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이면 38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84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거의 8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 소중한 돈을 놓치는 이유는 단 하나, 몰라서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준들이 숨겨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받던 것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7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을 모르고 실수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7가지만 조심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함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통장에 돈을 너무 많이 모아두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아닙니다. 큰 오산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벌지 않아도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 여사님은 올해 70세입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8천만 원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전혀 없어.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국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8천만 원이 있으면 이자로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래서 8천만 원에 6.26%를 곱합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2만 원이 나옵니다. 박 여사님은 한 달에 42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벌었는데 말이죠.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18만 원, 부부는 월 348만 원까지만 소득 인정액이 허용됩니다.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평생 아껴서 모은 돈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8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씩 나누어서 생활비 통장 3천만 원, 의료비 통장 3천만 원, 경조사비 통장 2천만 원,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이 돈들은 저축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단순히 통장만 나누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모아두면 위험합니다. 3천만 원씩 나누어서 용도별로 관리하세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돈을 숨기려는 것. 그럼 아들 이름으로 돈을 옮겨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수법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75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머리를 굴리셨어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탈락하는구나. 그럼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두자. 그래서 5천만 원을 아들 명의로 적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어요. 이제 내 돈이 줄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결과는 역시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다 들여다보거든요. 이 어르신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아들한테 보냈네? 이건 증여 아니면 자산 숨기기겠구나. 그럼 이 돈은 여전히 어르신 것으로 봐야지.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런 행위는 증여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줬으면 증여세도 내야 하고 기초연금도 못 받고 진짜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돈을 부모가 자유롭게 찾아 쓰는 경우에요. 내 돈인데 뭐가 문제야? 큰 문제입니다. 명의는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쓰면 이건 사실상 아버지 돈이야 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기초연금이 중단된 분들 정말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대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함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너무 높게 잡는 것. 나는 집도 없고 그냥 전세살이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세금도 재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내 집도 아닌데 재산이라니.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여사님은 68세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사시는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나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어.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 1억 5천만 원 곱하기 4%는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50만 원. 정 여사님은 매달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주해버린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이 월 218만 원인데 50만 원만 더 있어도 벌써 268만 원이 됩니다.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억울해요. 그 돈 제 돈도 아니고 집도 제 거 아닌데. 이 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전세를 일부 월세로 바꾸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 1억 5천만 원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바꾼다면 보증금 5천만 원 곱하기 4%는 200만 원.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17만 원. 월세 50만 원은 지출이니까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 정액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월세가 더 유리하네? 맞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에서는 그래요. 물론 매달 월세 나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월세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60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384만 원. 월세로 600만 원 더 내지만 기초연금으로 384만 원 받으니까 실질 손해는 2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로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럼 384만 원을 완전히 잃는 거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돈을 안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월세가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해요. 가짜로 하다가 걸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전세 보증금이 1억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일부 월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함정입니다. 보험을 갑자기 해약하는 것.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보험이나 하나 해약해야겠어. 이런 생각 자연스럽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 해약금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72세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15년 동안 넣어둔 보험을 해약하셨습니다. 해약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은 없겠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끊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3천만 원이 소득으로 들어왔으니까 연금이 중단됩니다. 김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그건 제가 낸 돈을 찾은 거잖아요. 소득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소득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6.26%는 188만 원. 188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15만 원. 매달 1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 걸로 계산되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소득도 조금 있었는데 이게 더해지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김어르신은 결국 1년 반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았어요. 32만 원 곱하기 18개월은 576만 원. 3천만 원 받으려다가 576만 원을 잃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약해도 환급금이 별로 없어서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위험합니다.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많아진 걸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둘째, 해약금이 크다면 분할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한 번에 3천만 원 받는 대신 1천만 원씩 3년에 걸쳐 받으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셋째, 정말 급하다면 보험담보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해약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급하다고 성급하게 해약하지 마세요. 한 번 잃은 기초연금 자격 되찾기까지 오래 걸려요.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사업은 접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있네?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놔둬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박 아버님의 경우를 보세요. 박 아버님은 74세입니다. 예전에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5년 전에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는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장사 안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왜요? 저는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니까 사업소득이 있다고 봐야죠.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벌었지만 국가에서는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정도 업종이면 이 정도는 벌겠지? 이렇게 추정해서 소득을 매기는 거예요. 박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지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말도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벌었다고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사업자니까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만든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초연금 신청할 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왜 아직 살아있지? 그동안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본인도 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됐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 신고만 하면 돼요. 1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예전에 식당이나 가게를 했던 분,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했던 분, 프리랜서나 용역 일을 했던 분, 작은 사업이라도 해본 적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 등록 현황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 안 된 등록이 있다면 즉시 폐업 신고를 하세요. 단, 폐업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납세금이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폐업해야 합니다. 그냥 폐업만 하고 세금 문제를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 하나 때문에 매달 32만 원을 못 받는 일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6번째 함정입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거나 비싼 차를 갖는 것. 차 정도야 있어도 되겠지? 오래된 차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여사님은 69세이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세요. 자동차가 2대 있었어요. 하나는 본인이 타는 소형차, 다른 하나는 남편이 타던 SUV였습니다. 소형차는 10년 된 중고차라 시세가 500만 원, SUV는 15년 됐지만 원래 비싼 차라 시세가 1,800만 원이었어요. 어차피 다 오래된 차인데 별 문제 없겠지?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500만 원 더하기 1,800만 원은 2,300만 원. 이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차를 팔아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SUV는 중고차 업체에 팔았습니다. 15년 된 차라 실제로는 1,200만 원에 팔렸어요. 소형차만 남겨두니까 재산이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럼 차는 한 대만 있어야 하는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총 시세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재산 기준. 1대 시세 2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안전. 2대 이상, 총 시세 1,500만 원 이하 권장. 고급차 연식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음. 특히 조심해야 할 차들이 있어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수입차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시세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렉서스, 제네시스 같은 고급 국산차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는 고장도 많고 연비도 나쁜데 서류상 시세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 시세는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차량 시세를 평가해요. 작년에는 괜찮았던 차가 올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올해 문제였던 차가 내년에는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했다면 1년 후에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라면 가족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적정한 가격에 정식으로 매매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는 필요할 때만 가지세요. 매일 타지도 않는 차 때문에 매달 32만 원을 포기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7번째 함정입니다. 월세 수입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작은 월세 정도야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국가에서는 모르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다 들키거든요. 조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조 어르신은 71세이고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 주고 계셨어요.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작은 돈까지 신고해야 하나? 귀찮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서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 나왔어요. 다행이네. 아무도 모르는군.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 수입이 확인됐으니 연금을 중단합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이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월세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혀요. 세입자가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면 바로 파악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적극 권장하잖아요. 젊은 세입자들은 거의 다 신청해요. 그러면 임대인 소득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조 어르신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6개월치 기초연금 환수 192만 원.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 앞으로도 월세 때문에 연금 못 받음. 숨기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월세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방법이 있어요. 월세 30만 원이면 연간 360만 원이에요.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면 실제 소득은 줄어들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 관리비나 수리비, 감가상각비, 기타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인 정액은 월 2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쳐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직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받으면 월세 소득을 줄이는 여러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함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아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32만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4가지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들까지 다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혜택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택연금, 집 있으면서 생활비 받기.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 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집은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고요.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된 연금액만 상환하거나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혜택입니다. 농지연금, 농지로 매달 용돈 받기.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골 밭 하나뿐이야.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두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 한 마지기도 그냥 놔두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그 땅도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생기는데 있는 재산으로 분류돼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지연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한 농지가 실제로 농사지었던 땅일 것. 현재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농지의 위치, 크기,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까지도 수령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생긴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혜택입니다. 노인 일자리, 건강하게 일하며 돈 벌기.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려 해도 나이 많다고 다들 안 뽑아요. 그럴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원 활동,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안내 도우미,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역할, 공원이나 동네 환경을 정리하는 공공시설 정비 활동.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따로 받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거죠. 네 번째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거의 0원에 가깝고 큰 수술까지 해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면 감기 진료는 물론이고 중병, 만성질환 치료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보태줍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지원입니다.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매달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 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